조국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의 삭발 투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쟁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행동이라는 자평과 공천 줄대기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친문 인사들의 총선 불출마 선언이 나오면서 현역 물갈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기득권 내려놓기라는 평가와 한국당과의 대비를 노린 전술일 뿐 당내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청년 정치인의 눈에는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더 청년 정치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또 시사평론가인 장혜찬 서던포스트 정책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자, 첫 번째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한국당 삭발 투쟁, 이번 주 내내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다 이 장면을 골라오셨는데요. 고은영 위원장께서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지금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삭발 릴레이가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삭발은 세속과의 단절을 뜻하거나 자른 머리카락을 신에게 바치는 충성 의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에게는 삭발이 무엇보다 신성한 어떤 의식과도 같은 중요한 선택인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 시기인가에 대해서 지금 정기국회도 열리지 못하고 있었던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시기인가라는 반문을 좀 하고 싶고, 네. 아까 저희 프로그램 앞서서 소위 좌파에서 많이 채택을 했던 투쟁 방식이 이제 자유한국당이 채택해서 투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아래에서의 투쟁 방식을 왜 상층부에 있는 이미 기득권을 가진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투쟁 방식을 선택하는가, 거기에 대한 좀 지적을 또 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지금 자유한국당은 어떤 이런 투쟁 결기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고조돼서 결국 조국 사태에서 실망했던 무당층 그리고 중도 보수층의 어떤 지지 결집 이런 것들을 좀 희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삭발 공천 이런 것들이 계속 회자가 되면서 사실 삭발 자체에 대한 결기보다 결국에는 공천을 받기 위해서 삭발을 하고 이게 릴레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국민들이 대다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무당층이 결집하는 효과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 네, 국회로 알겠습니다. 돌아가셔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시기의 문제, 또 약자의 투쟁 방식을 왜 채용하냐 이런 지적들을 해주셨는데요. 100석이 넘는 제1야당이 약자일 수 있느냐, 그런 질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러한 비상 상황, 고은영 위원장께서도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서 반대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관 후보자 본인과 그 온 가족이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상대적 강자인 정부 여당에 대비해서 이 야당은 사실상 할 수 있는 투쟁의 수단이 많지 않다. 그런 점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의 대표가 삭발을 하는 것, 저는 상징성 있는 장면이었다고 보고요. 예.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의원들의 릴레이 삭발이 오히려 황교안 대표의 삭발 그 의미를 조금 퇴색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는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점은 머리카락을 잘라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유한국당이 또 황교안 대표가 본인들이 그래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있거든요. 정부 여당에 비해서는 약자지만 국회의원 자리도 있을 수 있고요. 공천권일 수도 있고 보수당의 적자라는 그러한 기득권 상징성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내려놓으면서 반조국 연대를 만들기 위해 말로만 삭발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은 보수의 제야 인사들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의 무소속 원희룡 지사도 있을 것이고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은 단순히 머리카락만 자르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진짜 황교안 대표가 다 내려놓고 힘을 합치고 싸울 각오를 했구나. 이런 감동을 받지 않을까. 이 이유가 저는 역시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아래 화면 하단에 각 정당의 한국당 삭발 투쟁에 대한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잠시 정리한 것을 보고 두 분 의견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한 삭발이다, 정쟁의 수단이다, 이런 평가고요. 정의당 또 민주평화당, 대한정치연대 등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혹시 눈에 들어오는 평가가 있습니까? 대한정치연대에 대한 어떤 입장은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정의당의 대변인이 이 이후에 얘기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공천을 받으려면 너나 나나 다 이제 삭발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들린다라는 것이 정의당 대변인의 어떤 입장 발표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구체적으로 정말로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셨는데 국민들을 정말
설득하고 호소를 하려면 자유한국당 자녀들 사교육 전면 철폐 이런 식의 결기를 사실은 보여줘야 그 다음에 진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고 예. 그리고 이런 어떤 공천의 방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결국엔 투쟁에 어떻게 합류했느냐가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상임위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고 잘했는가 어떤 입법 과정에서 실제 정치적 협상력을 발휘했는가 그게 민생과 어떻게 연결됐는가 그 부분에 대한 평가 없이 이렇게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뭐 비슷한 맥락의 지점을 짚어주신 것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오늘 바른미래당 그 최고위원 회의에서요 손학규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를 전수조사하는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겠다. 그리고 정부가 그런 노력을 한다면 협조하겠다. 이런 제안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손학규 대표가 3주 전에 저희 더 뉴스 청년정치 보신 것 같아요. 3주 전 이 자리에서 제가 그 이야기 했거든요. 황교안 대표 자녀,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막론하고 정말 뭐 여야 보수 다 막론하고 전수조사 한번 하자. 네. 한국당이 이런 제안을 도전적으로 먼저 던진다면 국민들의 민심이 훨씬 더 한국당으로 많이 돌아올 것이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한국당 의원들이 반드시 나오겠죠. 네. 잘라내야 되는 저는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손학규 대표의 이 제안을 피하지 말자. 이인영 원내대표도 오늘 비슷한 이야기 하더라고요. 전수조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정부 여당,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지금 아직 공수처가 설치되지 않았지만 예. 공수처가 설치됐을 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의 자녀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를 한번 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입시 비리가 얼마나 만연해 있었는지 한 번쯤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네. 그게 진짜 저는 적폐청산의 하나의 어떤 상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기는 입장이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보수 야당이 자유한국당이 머뭇머뭇거리는 태도를 보이거나 이건 물타기라면서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 삭발의 진정성까지도 바래지는 것이겠죠. 한국당도 용기 있게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 의혹은 이미 형사 일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검찰에. 그러나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불기소 처분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무혐의 처분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없다면 이러한 제안을 저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딱 한 가지 앞서 고은영 위원장 말씀에서 바로잡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런 삭발을 해야만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네. 한국당의 공천룰이나 공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이런 투쟁 열심히 한 사람, 뭐 삭발한 사람에게 공천 가산점을 준다던가 그런 부분은 전혀 결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꼭 또 예.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그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 비리 전수조사 제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안타까운 지점들은 결국엔 정치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의식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입법을 만들어내는 거기도 하지만요. 법이나 제도에 대해서 기구를 만들고 그 법적 어떤 정치의 사법화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 이전에 정당 자체가 스스로 건강함을 확보했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사실상 방어선이나 마찬가지다. 마지노선의 이런 제안들을 바른미래당이 한 것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네. 하여튼 두 분 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자, 뭐 삭발 얘기를 하다가 잠깐 다른 얘기를 했는데요. 삭발로 막말로 과거에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도 삭발에 참여하고 또 삭발을 하면서도 막말 논란이 이어지고 조금 전에 그 릴레이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황 대표의 삭발 진정성을 오히려 해치고 있다. 뭐 같은 맥락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정신병자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마음은 뭐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서는 안 되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과거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뭐 베트남 여성이나 또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잘못 비유했다가 구설수에 휘말렸던 적이 있는데 아무리 조국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고 싶다 하더라도 예. 이런 발언을 국회의원이 공석에서 쓰게 되면 실제로 좀 불편함을 가지신 분들이나 그 가족분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어떤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발언을 해야 된다. 예. 이런 식의 내가 튀기 위한, 내가 주목을 받기 위한 발언은 보수층을 또 정치적으로 결집하는 데는 용이하겠으나 네. 지금 무당층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이 민심이 민주당에 실망한 민심이 갈 곳을 잃었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갈 곳을 잃은 중도 민심을 불러들이기에는 이런 식의 강선 발언이 결코 정치적으로도 정략적으로도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한국당에서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정치적인 고려 이전에 그 장애 가지신 분들을 비하하는 발언이 계속되는 것은 우리 정치권 전반의 그런 인식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계속 발언하고 사과하고 뭐 어제도 사과한 의원이 계셨어요. 발언하고 사과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한 달에 몇 번씩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 막론하고요. 이 부분이 좀 너무나 안타깝고 그리고 어떤 계속 정신장애인에 대한 비하 발언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그 과거에 이 코너에서 이낙연 총리의 언행, 품격 있는 언행에 대해서 칭찬을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정치권에서 어떤 품격 자체를 따지기 이전에 최소한의 존엄의 문제, 품격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어떤 그 인식 조성 이런 것들에 더 막강한 책임이 있는 이런 정치권에서는 절대 발언할 수 없는 것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안타깝고 예. 결국엔 공동체에서 배제 마땅한 사람 이런 식으로 정신장애인들이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많은 정신장애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정신장애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이런 장애다라는 표현으로 사회 심리적 장애인이라고 이미 세계에서는 공식 명칭으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구조를 만들고 있는 정치권에서 이 부분은 각성을 하고 공동체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것이 알겠습니다. 또 여야에서 지금 지켜야 할 어떤 포용 국가에 대한 기조에 좀 맞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첫 장면에 대한 얘기를 좀 길게 이어왔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물갈이를 선점하라 이런 제목이고요. 장해찬 실장이 골라온 장면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 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그리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이해찬 대표를 만나서 오는 총선 불출마 의사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네. 이후에도 지금 15명 정도의 현직 의원들이 불출마 의사를 표시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하위 20% 컷오프 대상인 의원들 포함하면 최소 40명가량의 현직 의원들이 다음 총선에서는 공천을 받지 못할 거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짚어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정부 여당이 먼저 이렇게 공천이라는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혁신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예. 한국당이 먼저 따라갔어야 될 움직임이다. 이런 점에서 조국 장관 임명으로 위기감을 느낀 여권이 그래도 돌파구를 찾으려 노력하는구나. 정치적으로는 그 부분은 높이 평가해주고 싶고요. 예.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이러한 뉴스를 봤을 때 과연 기득권을 버리는구나 여당이 이 박수를 칠까요? 아니면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뭐 조국 장관 임명 등을 비롯해 민심이 정말 흉흉한데 이 사람들 벌써부터 총선이라는 선거라는 제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고개를 갸웃거리게 될까요? 지금의 국민들은 이러한 공천 포기가 기득권 포기 내지는 혁신이라 하더라도 선거는 좀 있다 생각하고 집권 여당일수록 이 국정을 제대로 챙기는 데 집중하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오늘 앞선 보도 나왔지만 OECD에서 우리나라의 성장률치를 또 0.3% 인하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은 우리 경제가 잘 되고 있다. 고용률이 개선되고 있다는 발표를 바로 며칠 전에 했잖아요. OECD에 발표하는 또 대치되는 그러한 내용인데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과연 이 정부 여당이 민생을 먼저 챙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모든 전략을 선거에 맞추고 있는 것인가. 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소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8월 고용 동향 발표 말씀하신 것 같은 그거는 뭐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과하다 아니다라는 판단은 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또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해되는 부분인 거는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공천 그러니까 출마 포기 이게 기득권을 내려놓는 행위는 맞나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네. 정당으로도 확산이 될까요? 확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기득권을 내려놓는 측면은 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바른미래당에서 그런 손학규 대표께서 그런 제안을 좋은 제안을 이렇게 하셨을 때 사실 한편으로는 하태경 의원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내부의 기득권에 도전을 한 다른 의원을 징계하는 모습을 오히려 또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과연 좀 민주적인 모습인지 반민주적인 모습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런 혁신에는 반드시 정당 내부의 건강성을 담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야 어떤 국민적인 분열이나 이런 부분들 없이 정말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로운 정치가 출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반발을 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내부적인 합의가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면밀하게 정당 내부의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현역 정치 국회의원들이 불출마를 하면
뭐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쇄신이고 기득권 내려놓기다. 그러면 그 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가? 이 문제가 남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왔던 것이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자리에 지금과 같은 제도로 경쟁의 판을 열어주게 된다면 결국에는 지역의 유지들, 토착 세력들이 공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잖아요. 당내에서 투표해서 사람을 공천하는 게 대단히 민주적인 제도인 것처럼 호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에는 돈을 많이 가지고 지역 유지들과 인맥이 많은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평가도 있거든요. 과연 어느 정도의 제도로 청년들이나 신인들이 많이 등판할 수 있게끔 이 선거 룰을 바꿀 것인가, 예. 공천 룰을 투명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한 불출마 선언만 이어진다면 결국에는 그 나물의 그 바보이라는 평가 피해가기 어려울 것 같고요. 다양한 방식들이 시도되었고 저는 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 시절에 국민들과 당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튜브 라이브로 당협위원장들 후보들이 생중계 토론을 했습니다. 예. 그 토론을 바탕으로 서로의 정책 능력을 검증받고 점수가 매겨져서 당협위원장에 선정된 인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의 다양한 방식을 이제는 우리도 상상력을 갖추고 현실 정치에 좀 도입해서 돈이 없는 청년들도 그리고 기득권이 없는 신인들도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 혁신도 이런 불출마 선언과 함께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지금 뭐 각 정당의 그 공천 제도를 지금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천 제도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인 평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금으로 생색을 내나 뭐 이런 문제의식이네요. 고은영 위원장님, 어떤 내용입니까? 네, 9월 19일 민주당에서 이제 울산시를 시작으로 예산정책협의회를 전국적으로 이제 지금도 현재 열리고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이 좀 열릴 예정인데 총선 전에 이렇게 지역을 방문해서 돈을 안겨준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민주당에서 집권한 이후에 울산에서 사실 예산을 많이 이제 배정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발언도 하셨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단순히 울산뿐 아니라 계속해서 총선 국면에서 계속 좀 이야기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런 발언들은 어떤 여야를 막론하고 집권 여당이 되면 늘 항상 있어왔던 일입니다. 행정부가 사실 예산을 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고 사실 지금 국회 거의 행정부의 거수기라고 불릴 정도로 국회에서 동의하고 약간 부분 승인하는 이런 형태로 예산이 배정이 되는데 이렇게 여당들은 어느 정권이 되었든 간에 계속해서 국민들의 어떤 세금 이런 것들을 볼모로 선거에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구태 발언이라고 생각해서 이 지점을 좀 짚어봤습니다. 울산이 그동안 예산 배정에서 불이익을 부당하게 받았다면 저 발언이 무리한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울산이 그동안 예산을 어떻게 불이익을 받았는지 홀대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정정 차원인지 아니면 고은영 위원장 말씀처럼 세금으로 생색내기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발언을 비판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해찬 대표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 정권을 가지고 있는 여당에서는 언제나 본인들의 어떤 세금 또 예산을 가지고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특정 지역 정당에서 때로는 호남이 소외받았다. 때로는 호남 정권 때문에 영남이 이번에는 소외받았다. 예.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정말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예산이 공정하게 배분된다는 인식을 우리 국민 모두가 가질 때 2019년도에는 영남 지역의 예산이 적게 배산될 수도 있는 거고요. 2020년도에는 호남에 대한 예산이 적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정부의 어떤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부분인데 정치인들이 우리가 정권 잡으면 예산 많이 준다 이런 발언을 하기 때문에 매년 지역마다 이 고질적인 지역 감정이 또 망령처럼 되살아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예. 이해찬 대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저는 이러한 예산으로 지역 이기주의 부추기는 것 또한 오래된 적폐 관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고리를 총선을 앞두고 유혹 끊는 게 힘들겠지만 좀 과감하게 끊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전날에 한 발언을 놓고도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창당 64주년 기념식에서 나온 이해찬 대표의 발언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을 했지만 그 정권을 뺏기고 나니까 우리가 만들었던 정책과 이 노선이 아주 산산이 부서지는 걸 보고서 정권을 뺏겨서는 절대로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새삼 각오를 합니다. 자, 고은영 위원장님, 이 발언도 문제라고 보시나요?
저는 너무 실망스러운 발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집권 여당 우리나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략이 있어야 할 이 집권 여당에서 창당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 그런 포부, 명분, 어떤 비전에 밝힌 담대한 전략 이런 것 없이 권력을 유지해야 그동안의 정책 노선이 유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빈곤한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우울해지기까지 했는데요. 내용적으로 봐도 문재인 정부와 그 전의 정부들이 어떤 정책적인 노선 다르지 않다라는 평가들도 사실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톨게이트 노동자들 복직되지 않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제2공항 비롯해서 전국에 있는 토건 사업들 그대로 정권을 이어서 이명박근혜 정부 정권 그대로 이어서 진행되고 문제가 생기고 있는 곳들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기조가 바뀌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반성 없이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략 없이 이렇게 밝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아까 저성장의 시대에 좀 돌입을 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이런 발표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세계 경제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2020년은 우리나라 국가 비전을 이야기하는 데서 어떤 총선으로 임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예. 대해서 밝히는 자리였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정당은 정권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잖아요. 그 창당 기념식에서 저 정도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10년이 아니라 100년도 우리가 집권하겠다는 이야기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때 저런 이야기 하는 것과 그게 아닌 지금 민심이 계속해서 흉흉하잖아요.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발표된 여러 추석 이후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부정평가가 역대 최대로 집권 이후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이야기가 저는 시기상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고 결국에 정권은 세 가지 지표로 평가를 받습니다. 경제와 인사 그리고 외교 안보일 텐데 외교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상당히 호의적인 것 같아요. 여전히 전반적으로. 그러나 경제 문제 그리고 최근 조국 장관 임명을 매개로 한 인사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가 부정적인 시기에 마냥 우리가 10년, 20년 더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정치적으로 그다지 적당한 타이밍은 아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뭐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물론 이제 이전 정부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은 여전하지만 정부 출범 이후에 지지율로 볼 수 있는 국정수행 평가가 부정적인 마당에 집권 여당의 대표가 이런 집권 얘기를 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려가 좀 부족했다 이런 지적들을 하시는 거죠? 네. 네. 좀 더 겸손한 자세를 보이면 훨씬 알겠습니다.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결국에는 또 똑같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구태적인 방식으로 투쟁을 하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도 결국 이런 식으로 어떤 차악을 선택해라.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지금의 어떤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하는 것이 권력을 유지하는 데 낫다라고 하는 똑같은 메시지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똑같았던 그 메시지를 여기서 비춰볼 수 있는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좀 속도를 내보죠. 자, 이름의 무게. 전국의 전현직 대학 교수 3천여 명이 시국 선언을 하고 조국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의 시국 선언을 했는데 아직은 그 이름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먼저 얘기해 주시죠. 저는 좀 맥락을 같이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이 교수 모임에 서명을 하는 것에 큰 필터링 장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이름이 뭐 가짜가 아니냐, 또 섞이면 안 될 이름들이 섞여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많았는데 원래는 이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에서 시국 선언과 함께 명단 공개 다 할 예정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홈페이지가 이른바 범여권 성향 네티즌들의 공격 대상이 되면서요. 밤사이 수천 건의 가짜 서명이 집중하고 그것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에 실명 공개를 못한 것이다. 저 개인적으로는 교수들은 대학생들처럼 약자가 아니잖아요. 전현직 네. 교수들은.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실명을 공개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방해 작업을 받았기 때문에 실명 공개가 일주일 늦춰진 것이다. 네. 다음 주에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본인들의 실명을 당당하게 공개하고 활동을 한다면 그 이상의 논란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 교수들의 활동에 반대하는 분들도 본인들이 다른 단체를 조직해서 서명운동을 하는 방식으로 맞불을 놓으셔야지 가짜 아이디를 만들어서 이렇게 서명운동 자체를 방해하는 그런 식의 행동은 민주주의 정신과 많이 동떨어진 테러라는 점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주일 기다려 보면 답이 나올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명을 하고 시국선언에 동참한다면 교수는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부분에서 뭐 최근에 건부류라는 드라마에서 인터넷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무슨 드라마요? 검색어를 입력하세요라는 그런 게 드라마가 있습니까? 네. 종료됐고요. 근데 거기서 나온 명 대사가 있습니다. 인터넷은 모든 것을 기록을 한다. 오히려 지금 더 무서운, 더 도망치기 힘든 시대가 왔다. 지금 얘기한 것도 인터넷에 기록이 될 겁니다. 계속 재생산이 될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어떤 이렇게 여는 이런 시국 선언들은 그리고 그 이름들은 분명히 인터넷에 기록이 되어야 할 것이고 공개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제가 알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 내용입니다. 지금 조국 사태에서 여러 가지 논문의 논란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연구자의 책임 의식 그리고 연구자 윤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성찰이 분명히 들어갔어야 하는 그런 내용을 담았어야 하지만 그런 내용이 보여지지 않아서 사실 반쪽짜리 시국 선언은 아닌가라는 지적도 하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